감히 작은 나라 주제에 미국 말을 안 들어? 미국이 보조금 8조 원을 미끼로 던지며 우리에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돈 줄 테니 핵심 기술 다 내놓고 중국이랑 인연 끊고 무조건 우리 허락만 받아라. 이건 동맹이 아니라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삼성의 대답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미국 채용혁명. 55조 원 텍사스 공장 투자 전면 철회. 한국 4만 명, 유럽 1만 명, 중동 2만 명을 뽑으면서 정작 미국은 단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팩스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엔비디아와 애플은 평택 공장 앞에 무릎 꿇고 줄을 섰고 자존심 센 미국 대통령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젠장, 당장 전화 연결해. 지금 당장. 2026년 3월 1일 새벽 3시. 전 세계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그 시각. 세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 윙 대통령 집무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 미국은 무적이다를 외치며 여유만만하던 스트롱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의 얼굴은 마치 터지기 직전의 활화산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참모들이 가져온 서류 뭉치를 허공에 집어 던졌고 그것도 모자라 책상 위에 있던 크리스털 물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유리 파편 위로 그가 던진 서류 한 장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 서류의 맨 앞장, 백악관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빛나는 푸른색 로고가 있었습니다. 삼성.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을 핵 버튼을 손에 쥔 그 권력자를 이토록 처참하게 이성을 잃게 만들고 공포에 질리게 만든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백 장의 구차한 변명? 아닙니다. 애원하거나 봐달라고 사정하는 내용?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단 한 장 차갑고도 단호한 통보였습니다. 귀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와 불확실성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어 금일부로 미국 내 모든 신규 투자를 전면 철회합니다. 우리의 파트너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세계입니다. 보류가 아닙니다. 철회입니다.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너희와는 끝났다는 절연 통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공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산업 역사상, 아니 세계 경제사상 가장 통쾌하고 가장 위험하며 가장 위대한 제2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미래 산업연구소 수석 분석가 한스 밀러입니다. 저는 오늘 평소에 냉철한 독일인 분석가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려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뜨거운 팬으로서 대한민국이 써내려간 이 위대한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강대국의 횡포에 숨죽여야 했던 지난 70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에 피눈물을 삼켜야 했던 여러분의 세월. 그 서름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린 대한민국의 사이다 역습.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72시간의 기록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1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던 날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 과거에는 동맹을 존중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2기 정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한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은 친구가 아니라 미국이 배불리 먹기 위해 사육하는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 가장 다루기 쉽고 가장 말 잘 듣고 기술은 최고인 나라. 바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취임 첫날 기자회견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껌을 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거 원래 원천 기술은 다 미국 거 아닙니까?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 기술로 돈 많이 벌었죠. 이제는 통행세를 제대로 내야 할 겁니다. 싫으면 나가시든가. 말이 좋아 통행세지. 이건 시장 골목 깡패들이나 뜯는 보호비나 다름없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환호했습니다. CNN은 드디어 트럼프가 한국의 팔을 비틀어 돈을 짜낸다며 떠들썩하게 보도했고 미국 노동자들은 한국 일자리를 뺏어오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비틀고 있는 그 팔이 물렁물렁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산전수전 겪으며 단련된 강철로 만들어진 팔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2025년 2월 14일 워싱턴 DC의 칼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대한민국 경제를 짊어진 4명의 거인들이 느꼈던 추위는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12시 50분. 상무부 청사보안 검색대.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이 입구를 통과하려 하자 덩치 큰 흑인 보안 요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VIP 출입증이 없네요. 일반 방문객 줄로 가세요. 한국 측 수행비서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관님 초청으로 왔습니다. 미리 명단이. 하지만 보안 요원은 말을 끊었습니다. 명단 없어요. 뒤로 가세요. 그리고 거기 회장님 벨트 푸시고 구두 벗어서 바구니에 넣으세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쥐고 흔드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들이 마치 테러리스트 용의자 취급을 받으며 허리띠를 풀고 맨발로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이재용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구두를 벗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1시. 겨우 통과해서 들어간 곳은 장관 집무실이 아니었습니다. 복도 끝 창고로 쓰다 급하게 치운 듯한 3평 남짓한 좁은 대기실이었습니다. 난방조차 되지 않아 냉기가 돌았고 낡은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대기 1시간째이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 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참다 못해 복도를 지나가는 여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장관님은 언제 오십니까? 여직원은 이어폰을 낀 채 힐끗 쳐다보고는 대답도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철저한 무시, 의도된 푸대접이었습니다. 오후 3시. 구광모 회장이 입술이 바짝 마른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불러놓고 3시간째. 이재용 회장은 말없이 벽에 걸린 성조기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아니라 기꺾기라는 것을. 너희가 한국에서나 왕이지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뼈에 새겨주려는 잔인한 의식이었습니다. 오후 5시. 해는 이미 져서 창밖은 어두워졌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참기 힘든 건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총수들은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드디어 장관이 온 걸까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한 손에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컵을 든 20대 백악관 인턴이었습니다. 그는 입안에서 풍선껌을 짝 소리나게 터뜨리며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총수들에게 목내는커녕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택배 상자를 던지듯 누런 대형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그리고 시계도 안 보고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은 바쁘십니다. 이거 읽고 사인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제출하세요. 늦으면 보조금은 0입니다. 아시죠? 그럼 수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총수들 뒤로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 건방진 놈들이.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가던 총수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협정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곳곳에는 붉은색 펜으로 수정된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생의 오답 노트에 채점하듯 굴욕적인 수정 사항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소 조항 제1항 수율 데이터 실시간 공유. 삼성과 하이닉스는 반도체 불량률, 수율 데이터, 원가 구조를 실시간으로 미국 상무부 서버에 업로드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식당으로 치면 비법 육수 레시피를 경쟁 가게 사장한테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삼성의 30년 영업 비밀을 인텔에게 떠먹여주겠다는 노골적인 기술 강탈 선언이었습니다. 독소 조항 제3항
중국 시장 즉시 철수. 문 서명 즉시 중국 내 모든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3개월 내에 장비를 폐기한다. 이 말은 매출의 30%가 나오는 시장을 하루아침에 버리라는 겁니다. 기업 보고 자살하라는 소리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독소 조항 제4항, 인력 강제 할당 및 이직 제한. 한국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1000명은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이직 시 미국 기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이 조항을 읽던 최태원 회장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것들 보게? 우리 기술자들을 미국 땅에 가둬두고 노예처럼 부리겠다는 거네. 인질극이야, 인질극. 정의선 회장이 참다 못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들이 우리를 식민지 노예로 아는 건가? 보조금 푼돈 주고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거야?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다만 그가 쥐고 있던 서류의 끝부분이 바스락거리며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심연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악관 인근 호텔의 스위트룸.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누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져진 상무부의 그 노예 문서. 붉은 펜으로 난도질당한 그 종이 쪼가리가 마치 괴물처럼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을 깬 건 삼성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협상안이 아닙니다. 이건 사형 선고입니다. 그가 붉은 줄이 그어진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수율 데이터를 넘기는 순간 인텔은 1년 안에 우리를 따라잡습니다. 중국 공장을 닫으면 매몰 비용만 30조 원입니다. 당장 주주들이 소송을 걸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엔지니어들을 인질로 잡히면 삼성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우리는 미국의 하청 공장으로 전락합니다. 방 안에는 절망적인 한숨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현대차 임원도 거들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노조 요구를 다 들어주면 차 한 대 팔 때마다 적자입니다. 이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현실론을 주장하는 원로 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당장 서명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끊깁니다.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습니다. 굴욕적이지만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시간을 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미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기업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금융 제재라도 들어오면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단 도장 찍고 나중에 로비로 풀어보시죠. 패배감이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천하의 미국을 상대로 노를 외치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굴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가에 서서 환하게 불 켜진 저 멀리 백악관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이재용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심연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깊은 눈빛. 그가 테이블 위에 노예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당장은 살겠죠. 밥은 먹여주겠죠.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이류가 됩니다. 주인이 주는 사료만 기다리는 개가 되는 겁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휴지통에 던져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술, 우리 선대 회장님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의 선배들이 70년대 모래바람 맞고 라면 먹어가며 피땀 흘려 만든 대한민국의 뼈와 살입니다. 저는 이 자존심을 저 오만한 도둑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가 수행비서를 바라보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짐 쌉시다. 내일 아침 전원 서울로 복귀합니다. 수행비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 상무부 미팅은?
이재용 회장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안 갑니다.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을 짭니다. 서울 가서 최태원 회장님, 정의선 회장님, 구광모 회장님께 연락드리세요. 조용히 뵙자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독했던 패배감은 사라지고 비장한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자들의 뒷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키기 위해 본진으로 돌아가는 장수들의 결연한 출정식이었습니다. 워싱턴에 굴욕이 있은 지 3일 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즉시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도청을 피하기 위해 호텔도 본사 회의실도 아닌 재벌가들만 아는 청계산 깊은 곳의 낡은 별장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최고급 양주나 와인 대신 테이블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투박한 막걸리와 소주병, 그리고 김치 한 보시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양복 상의를 벗어 던진 총수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먼저 소주 한 잔을 종이컵에 가득 따랐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카 하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사라지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미국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선대 회장님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 기술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삼성이 아니라 삼성의 영혼입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미국 버립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을 버린다는 것. 그것은 삼성 매출의 40%를 포기한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룹이 해체될 수도 있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때 최태원 SK 회장이 말없이 이재용 회장의 빈잔에 술을 채웠습니다. 재용아, 너 혼자 짐 짊어지게 안 한다.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키운 나라냐? 섬유 팔고 가발 팔아서 반도체 공장 지었다. 그 피눈물을 내가 아는데. 나도 같이 한다. SK가 가진 전 세계 에너지 루트, 반도체 소재 라인. 오늘부로 전부 삼성에 열어주마. 하이닉스 걱정 마라. 우리도 인디애나 공장 계획 내일 당장 엎어버린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거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굵고 단호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재고 쌓이는 거 걱정 마십시오. 현대차 미국 공장까지 거 멈추죠 뭐. 대신 유럽이랑 인도 공장 풀가동하겠습니다. 우리 차에 들어가는 칩 100% 삼성 걸로 다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글로비스 배들 다 대기시키겠습니다. 미국 항구 봉쇄당하면 부산항에서 바로 유럽으로 남미로 쏘겠습니다. 우리 셋이 뭉치면 미국 아니라 미국 할아버지가 와도 못 건드립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구광모 LG 회장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미국 조지아 공장 짓던 거 스톱시키겠습니다. 그 장비들 뜯어서 헝가리와 폴란드로 보내겠습니다. 트럼프 전기차 정책 밀어붙이는데 배터리 없으면 어쩌나 봅시다. 같이 죽고 같이 삽시다. 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깨를 걸었습니다. 문서도 서명도 변호사 공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눈 것은 술잔이 아니라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피의 맹세였습니다. 창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낡은 안가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역사는 훗날 이 밤을 대한민국 경제가 진정한 독립을 선언한 경제 독립의 밤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적을 속이려면 먼저 내 그림자부터 속여야 한다. 손자병법에나 나올 법한 이 말을 21세기에 한국 기업들이 완벽하게 실현해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포공항 비즈니스 센터. 겉으로 보기에 삼성, 현대, SK의 대외 협력팀 임원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서류 양식이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연막작전이었습니다. 미국 CIA가 한국의 통신망을 감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한국 기업들은 진짜 핵심 정보를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로 움직였습니다.
진짜 핵심 멤버들, 즉 K-실드 특수협상팀은 이미 일반 민항기가 아닌 추적이 불가능한 개인 전용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항로는 미국이 아닌 정반대, 동쪽과 서쪽이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총리 관저의 비밀 지하 벙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검은 세단 3대가 미끄러지듯 벙커로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삼성과 현대의 특사가 내렸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건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였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숄츠 총리가 이날만큼은 직접 뜨거운 커피를 내왔다고 합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특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총리님,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하청 공장 취급합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도 우리 기술이 탐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숄츠 총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한국 특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남을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보시오, 한국 친구들. 우리는 독일입니다. 우리는 도둑질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인의 땀방울을 신처럼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숄츠 총리는 지도를 펼쳐 독일의 심장부인 바이에른주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독일의 정밀 기계 공학이 만난다면 우리는 미국의 그늘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땅을 다 가지십시오. 그날 밤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는 샴페인이 아닌 진한 독일 맥주잔이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가 아닌 전우회의 건배였습니다. 같은 시각 사우디 리야드 외곽의 왕실 전용 캠프. 에어컨이 나오는 초호화 텐트 안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특사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옆자리를 비워두고 한국 임원을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것은 형제에게만 허락하는 파격적인 의전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양고기를 직접 썰어주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당신들을 괴롭힌다고 들었소. 자금이 필요하오. 한국 임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왕세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텐트 밖에 끝없는 사막을 가리켰습니다. 저 모래를 보시오. 50년 전 당신들의 아버지들이 저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맨손으로 건물을 올리고 도로를 깔았소. 그때 서양놈들은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지시만 내릴 때 한국인들은 우리와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물을 마셨소. 왕세자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한국인들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소.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우던 당신들의 아버지들을 우리 왕실은 잊지 않았소. 네옴시티? 삼성과 현대가 온다면 백지수표를 주겠소. 나는 미국보다 한국의 그 뜨거운 피를 믿소. 미국이 오만하게 팔짱 끼고 한국이 언제 무릎 꿇나보자 하며 시계를 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물밑에서 거대한 반미국 기술 동맹의 판을, 그것도 가장 강력한 우군들과 함께 짜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건 그리고 자존심을 건 대한민국 총력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요? 워싱턴은 이 거대한 움직임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눈과 귀를 가려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조지타운의 한 고급 사교 클럽. 미국 상무부 고위 관료들과 월가의 로비스트들이 모여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차관보라는 작자가 붉은 와인 잔을 흔들며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헤이, 밥, 한국 애들 반응 좀 어때? 아직도 팩스 안 왔어? 하하, 걱정 마십시오. 걔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가 막아놨고 유럽은 지금 전쟁 때문에 경기도 안 좋고 결국 울면서 기어 돌아올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딱 3일. 아니, 이번 주말 지나면 이재용 회장이 도장 찍힌 서류 들고 와서 제 사무실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다릴 겁니다. 주변에 있던 미국인들이 역시 미국이 최고야를 외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길들이면 말을 듣는 애완견쯤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CNN의 인기 토론 프로그램. 백인 남성 앵커 잭 다이아몬드가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에 앉은 한국계 미국인 경제 전문가 닥터박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해집시다. 삼성이 미국 보조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64억 달러예요. 8조 원, 이걸 걷어찬다? 자살행위죠. 한국 기업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닥터박은 차분한 표정으로 앵커 잭을 바라봤습니다. 앵커님, 한국인들의 기질을 모르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앵커 잭은 닥터박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끊었습니다. 오, 제발요, 자존심, 그게 밥 먹여줍니까? 지금 21세기예요. 기술 원천이 다 미국 건데 한국이 깡으로 버틴다고요. 하하.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K-팝 좀 떴다고 이제 반도체도 자기네 거라고 착각하나 본데 현실을 직시하세요. 미국 없이는 삼성도 없습니다. 스튜디오에 방청객들이 비웃음 섞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닥터박은 얼굴이 붉어진 채 주먹을 꽉 쥐었지만 마이크는 이미 앵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인용하며 한국의 침묵은 항복의 신호다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이 비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 순간 지구 반대편 평택 공장의 지하 벙커에서는 미국의 숨통을 끊어놓을 최종 병기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한국인 특유의 그 무서운 기질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양 같지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호랑이로 돌변하는 그 도끼. 그리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질기게 일어나는 잡초 근성. 미국은 지금 벼랑 끝에서 눈을 가리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추락까지는 불과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내부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난달 전 세계 언론사 중 유일하게 보안 서약서를 쓰고 경기도 평택의 삼성 비밀구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현장 소장이 저를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이끌었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기가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B1, B3, B5,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깊은 지하 50m.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수천 개의 파란색 LED 불빛이 반짝이며 로봇 팔들이 춤추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공장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지하에는 축구장 100개를 합쳐놓은 듯한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인 자동화 제국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클래스 1 청정구역. 그곳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천 대의 로봇 팔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에 맞춰 춤을 추듯 웨이퍼를 나르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기계들의 낮은 웅웅거림뿐 그것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 박동 소리 같았습니다. 현장 소장님이 윙크하며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한스 씨, 이거 트럼프가 알면 기절 초풍할 텐데 비밀 지켜주실 거죠? 미국이 우리 기술자들 비자 안 내준다고 협박하죠? 인건비 비싸다고 갑질하죠? 그러라고 하십시오. 우린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이 모든 공정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AI로 돌아갑니다. 미국 장비, 나사 하나도 안 썼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사람이라는 목줄로 한국을 조이려 할 때 한국은 그 목줄 자체가 필요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창조해버린 겁니다. 통제실 구석에서 낡은 점퍼를 입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삼성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 김명장이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해 어깨너머로 도둑 공부를 했다던 그분. 제가 다가가 대단합니다라고 말을 건네자 그는 투박한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자 양반. 내가 젊었을 때 미국 놈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너희는 안 된다. 쓰레기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멸시를 받으면서 내가 집에 못 들어간 날이 30년이 넘습니다. 마누라 임종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가 모니터 속에 완벽하게 돌아가는 로봇들을 가리키며 오열했습니다. 이 공장은 내 피고 내 땀이고 내 청춘입니다. 이걸 감히 미국 놈들이 뺏어가려고 해? 절대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저는 그분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한과 피땀으로 지어진 세상 그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는 철의 요새였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밤. 운명의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지구 반대편 두 곳의 풍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인근 연회장. 상무부 직원들이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는 한국 결국 백기 투항 임박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고위 관료가 시가를 피우며 거만하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아침이면 삼성 이재용이 항복 문서를 들고 올 겁니다. 우리는 그냥 그 위에 서명만 해주면 됩니다. 한국 반도체는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것입니다. 건배. USA.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을 공포라고 착각했으니까요. 반면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의 비밀 전략실. 수십 명의 임원이 앉아 있었지만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D-데이 카운트다운 3시간 59분 58초가 붉은 글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는 이재용 회장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 철회 및 파트너십 파기 통보서. 그가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그락. 그 작은 소리가 회의실 안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그의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이 서명 하나면 수십조 원이 날아가고 한미 관계가 뒤집힙니다. 엄청난 중압감. 그때 옆에 배석해 있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 회장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년필을 들어 단호하게 서명란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폭풍은 언제나 가장 고요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오만한 제국을 집어삼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시 D-Day. 2026년 3월 1일 새벽 2시 55분. 서울 서초동 삼성 본사 지하 3층 전략 상황실. 평소라면 수석 연구원들이 회의를 하던 곳이지만 오늘 밤 이곳은 전시 상황실이었습니다. 전략실장이 땀에 젖은 손으로 마우스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암호화된 전송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고 수신처 목록에는 백악관, 미 상무부, 텍사스 주지사 관저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전송 5분 전입니다. 지금 보내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겪었던 수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대기실에서의 5시간 울면서 귀국했던 엔지니어들의 얼굴, 아버지가 물려주신 공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잠 못 이루던 밤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는 걸까요? 삼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기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셨죠. 저는 지키겠습니다. 59분 55초, 56초, 57초. 스크린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임원들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보내세요. 전략실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붉은색 전송 SEND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마우스 클릭 소리가 마치 총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삐 하고 울리는 그 날카로운 기계음. 수십 년간 강대국의 지시를 하달봤던 그 팩스 기계가 오늘 밤은 강대국에게 해고 통지를 날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태평양 해저 광 케이블을 타고 빛의 속도로 미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전송 완료, 백악관 비서실, 전송 완료, 미 상무부, 전송 완료, 텍사스 주지사.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녹색 불이 들어오는 순간
벙커 안의 임원들은 환호성 대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무거운 생존했다는 안도감과 억눌렸던 서름의 폭발이었습니다. 다시 운명의 새벽 3시로 돌아갑니다. 투자 전면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읽고 있는 단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쓰고 있던 돋보기 안경을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감히 한국 따위가 우리 보조금 8조 원을 걷어차? 내 임기 중에 나한테 등을 돌려? 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욕이었습니다.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믿었던 작은 동맹국이 자신의 뒤통수를, 그것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가장 세게 후려친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는 핏대가 선 목으로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재용 연결해. 지금 당장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비서실장이 벌벌 떨며 한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평소라면 단 10초 만에 연결되었을 삼성의 비서실 라인.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는 트럼프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뚝, 뚝, 뚝. 신호 연결음이 가다가 끊기는 소리였습니다. 까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수신 거부. 세계 최강 대국의 대통령이 한국 기업 총수에게 차단을 당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화기를 뺏어 들고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 순간 백악관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트럼프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쥔 것이 협상 카드가 아니라 이미 터져버린 폭탄이었다는 것을요. 그로부터 6시간 뒤, 미국의 아침이 밝아오자 삼성의 철수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 공장 건설 현장. 어제까지만 해도 1만 명의 노동자와 트럭으로 북적이던 곳이었습니다. 현지 리포터 제시카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지만 거센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묻혔습니다. 보이십니까? 제 뒤로 보이는 저 50대의 타워 크레인이 마치 거대한 공동묘지의 십자가처럼 멈춰 섰습니다. 오늘 아침 공사장 정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겼고 출근하던 5천 명의 노동자들은 해고 통지 문자를 받고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카메라가 공사장 앞의 식당 주인을 비췄습니다. 50대 백인 남성 밥이었습니다. 그는 셔터를 내리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 퇴직금까지 털어서 삼성 직원들 밥 주려고 식당 차렸어. 트럼프가 된다고 했잖아. 미국이 최고라며. 근데 이게 뭐야? 트럼프가 다 망쳤어. 내 인생 책임져. 주민들은 횃불과 피켓을 들고 주지사 관저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에벗. 삼성을 데려와라. 텍사스의 자존심이라던 카우보이 모자가 바닥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뉴욕 월스트리트. 개장 종이 울렸지만 그것은 희망의 종소리가 아니라 장송곡이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내부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주문서 종이가 눈처럼 쌓여 있고 전광판 숫자들이 미친 듯이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한 트레이더가 전화기 2개를 들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습니다. 팔아. 다 팔아. 엔비디아 던져. 지금 가격 보지 말고 시장가로 던지라고. 삼성 칩 없으면 AI 서버 못 돌려. 다 끝났어. 엔비디아 마이너스 23.5%, 애플 마이너스 18.2%, 테슬라 마이너스 15.4%. 전광판은 피보다 붉은색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오마이 가드 하는 비명과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거래 일시 중단 사이렌이 윙 울려 퍼졌지만 추락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CNBC의 경제 전문가 짐 크레이머는 방송 도중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카메라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반도체는 미국이 만든다고요? 천만에요. 수도꼭지는 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니까 미국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단 하루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신이시여 미국을 구하소서. 미국이 스스로 걷어찬 복덩어리가 태평양을 건너자 지구 반대편에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영입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국빈을 맞이하는 황제의 대관식이었습니다. 3월 2일 오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삼성의 전용기가 활주로에 터치다운하는 순간 관제탑에서는 이례적인 환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기술의 나라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한국 임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활주로 바닥에는 미국 대통령이나 교황이 방문할 때나 깔린다는 최고급 레드카펫이 끝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끝에는 독일 경제부 장관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대기실 의자에 앉혀놨던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 장관은 이재용 회장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유창한 영어가 아닌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요. 우리는 미국처럼 당신들의 기술을 탐내거나 훔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그는 준비된 리무진 문을 직접 열어주며 덧붙였습니다. 아우토반을 통제해놨습니다. 베를린까지 논스톱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날 독일의 모든 뉴스는 이 장면을 생중계했습니다. 기술 동맹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중동의 심장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무대 위의 베일이 벗겨지며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조감도가 드러났습니다. 와, 군중들의 탄성이 쏟아졌습니다. 조감도의 정중앙 가장 높은 타워에는 선명하게 삼성시티인 네옴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라에게 감사한다. 미국이 오만함으로 걷어찬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주었다. 오늘부로 네옴시티의 핵심 두뇌와 심장은 전적으로 한국 기업이 맡는다. 한 서방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전하,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 기업들도 많은데요. 왕세자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그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온갖 조건을 단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0년 전 우리 사막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한국의 아버지들은 이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피땀 흘려 도로를 닦고 항구를 지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그 신뢰를 산 것이다. 예산? 걱정 마라. 한국이 원한다면 백지 수표를 주겠다. 그날 밤 CNN 뉴스는 이 상황을 한 장의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하는 미국 텍사스 주지사와 텅 빈 공사장. 그리고 울고 있는 미국 노동자들이 우린 다 잃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한국 임원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는 사우디 왕세자와 레드카펫을 밟는 삼성 경영진. 그리고 축포가 터지는 유럽의 모습 위에 우린 미래를 얻었다라는 자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극적이고 이보다 더 잔인한 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을 잃은 자의 슬픔과 한국을 얻은 자의 기쁨.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피땀 흘려 만든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서쪽 유럽, 중동에서 축포가 터지고 있을 때 한국의 바로 옆 동네, 동쪽의 두 나라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니, 그곳은 초상집이었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그동안 혐한 방송을 틀어대며 한국 경제는 곧 망한다고 저주를 퍼붓던 일본 우익 방송들이 3월 1일 이후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도쿄의 한 고급 요정에서 열린 경달련 긴급회의. 도요타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사장, 자네 들었나? 삼성 평택 공장에 유럽과 미국 애들이 줄을 섰다더군. 우리 차례는 언제 오나? 손이 사장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삼성 측에 3번이나 미팅을 요청했지만 일정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사실상 거절입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원로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었어.
2019년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게 결국 우리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됐어. 그때 한국 소재 산업을 죽이려다 오히려 한국을 기술 괴물로 키워준 꼴이 됐잖아. 맞습니다. 일본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을 밟지 말고 손을 잡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한국의 콜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하청 업체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 하네다 공항.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의 임원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기업인들이 기술 좀 알려달라고 도쿄로 찾아와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일본의 거인들이 한국 평택으로 가서 제발 우리 부품 좀 써달라고 읍소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NHK 저녁 뉴스는 이 장면을 보도하며 앵커가 멘트를 잇고 침묵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자존심이 혈해탄을 건너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 지도부 거주지. 붉은색 커튼이 드리워진 회의실. 자욱한 담배 연기. 탁자를 내리치는 시진핑 주석의 뒷모습 실루엣. 더 비참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싸우면 그 틈을 타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혼란을 틈타 한국의 기술을 빼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이른바 어부지리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은 완벽하게 빗나갔습니다. 중국 산업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주석님, 실패했습니다. 한국의 평택 공장은 난공불락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패? 우리 정보부 요원들이 수천 명인데 설계도 한 장을 못 배웠단 말인가? 장관이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없습니다. 공장에 사람이 있어야 매수를 하든 협박을 하든 하는데 그곳은 100% AI와 로봇이 지키고 있습니다. 해킹도 시도해봤지만 삼성의 독자 보안 시스템 녹스가 우리 슈퍼컴퓨터의 공격을 0.1초 만에 차단했습니다.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절망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한국의 기술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초격차 슈퍼갭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버리고 나왔는데도 중국이 그 빈자리를 전혀 파고들지 못하는 현실. 그것은 중국에게 너희는 아직 멀었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한때 한국을 속국 취급하며 거만하게 굴던 대국 중국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었구나. 다시 백악관 상황실.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추악한 남탓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상무장관 러몬도가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뭐라 했습니까?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진다고 했잖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백악관의 외교 실패입니다. 비서실장이 맞받아쳤습니다. 장관이 협상을 그따위로 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한국 애들 다루기 쉽다고 보고한 게 누구야? 뒤늦게 사태를 수습해보려 국무부 차관이 워싱턴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의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차관이 인터폰을 누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대사님 좀 뵙시다. 오해가 있습니다. 그때 인터폰 너머로 들려온 한국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대사님은 현재 유럽 출장 중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너들과 회의 중이라 당분간 미국에 안 계십니다. 용건이 있으면 팩스로 남기세요. 팩스. 1년 전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즐겨 쓰던 그 방식. 한국은 미국이 했던 짓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아니 더 우아하고 잔인하게 돌려주었습니다. 닫힌 철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미국 차관의 뒷모습. 그것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의 초라한 몰락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가지 말라고 고함을 치고 트럼프가 SNS로 저주를 퍼부어도 자본주의는 냉정했습니다.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정치 노름에 장단을 맞춰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 게임이었으니까요. 3월 2일 아침,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공항 관제탑은 개항 이래 최대의 혼잡을 빚고 있었습니다. 관제사가 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기장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지금 상공의 캘리포니아에서 온 전용기 5대가 선회 중입니다. 그 광경은 마치 성지순례를 온 신도들의 행렬 같았습니다. 꼬리 날개에 박힌 로고들만 봐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사과 모양 애플, 초록색 눈 엔비디어, 파란색 창문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 수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대한민국 인천으로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애플의 팀 쿡이었습니다. 평소 명상의 대가라 불릴 만큼 차분하던 그는 이날만큼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넥타이를 거칠게 푼 모습의 그는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마중 나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호텔 예약은 취소하세요. 짐 풀 시간 없습니다. 지금 당장 평택 공장으로 갑시다. 차 안에서 브리핑 듣겠습니다. 아이폰 18 출시가 6개월 남았습니다. 칩이 없으면 애플은 끝장입니다. 제발 서둘러 주십시오. 그의 손에는 최신형 아이폰 프로토타입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두뇌 AP 칩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빈 껍데기뿐인 폰을 꽉 쥐고 리무진에 올랐습니다. 잠시 후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특유의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기자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젠슨 회장님, 트럼프 대통령이 매국노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한국에 굽신거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젠슨 황은 걸음을 멈추고 기자를 쏘아보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항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치? 애국심? 그게 밥 먹여줍니까? 주주들에게 배당금 줍니까? 한국에 HBM 반도체가 없으면 엔비디아의 AI 서버는 내일 당장 고철 덩어리가 됩니다. 나는 비즈니스맨입니다. 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방해한다면 나는 차라리 엔비디아 본사를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한국의 판교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살아야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즉시 전 세계 속보로 타전되었습니다. 브레이킹 뉴스, 엔비디아 CEO, 본사 한국 이전 고려 폭탄 발언. 미국 대통령의 협박보다 한국의 기술력이 더 무섭다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수행원도 없이 배낭 하나만 달랑 메고 나타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그는 마중 나온 삼성 연구원에게 달려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AGI, 범용 인공지능이 코앞인데 연산 능력이 부족합니다. 삼성의 3나노 칩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제발 저에게 두뇌를 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백악관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에게 로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 경기도 평택,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리무진 행렬이 인천대교를 건너 평택으로 질주하는 모습은 마치 고대 로마의 황제들이 교황에게 대관식을 받으러 가는 행렬처럼 장엄하기까지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미국 CEO들이 평택 캠퍼스에 발을 디딘 순간 그들의 표정은 비즈니스맨에서 경이로움을 목격한 순례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평택에 오기 전 미국의 인텔 애리조나 공장을 먼저 들렀다고 합니다. 그곳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미세한 진동을 잡지 못해 수율은 30% 바닥을 기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은 기계 탓을 하며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가 떠다녔습니다. 반도체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환경이었죠. 하지만 평택은 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제공한 특수 방진복을 입고 클린룸에 들어선 순간 그들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불량률 0.0001%. 오차 범위 제로.
완벽한 정적 속에서 웨이퍼가 이동하는 모습은 마치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위성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현미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1.4나노 공정으로 새겨진 회로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분, 2분. 그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마법입니다. 미국이 10년 동안 돈을 쏟아부어도 이 디테일은 흉내조차 못 낼 겁니다. 이 완벽한 선을 보세요. 이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헛수고를 했군요. 진짜 보물섬은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여기 경기도 평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갑인 줄 알고 한국에 하청을 준다고 거만하게 생각했었지만 사실 진짜 갑은 대체 불가능한 신의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었다는 것을요. 애플의 팀 쿡은 삼성 임원의 두 손을 꼭 잡고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전무님, 제발 부탁입니다. 아이폰 18에 들어갈 칩 전량 배정해 주십시오. 가격은 묻지 않겠습니다. 부르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CEO가 한국 임원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버티던 트럼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집을 피우기엔 상황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실업자들은 백악관 앞으로 몰려와 트럼프 퇴진을 외쳤습니다. 지지율은 마지노선인 30%대가 붕괴되었습니다. 3월 3일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의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던 황금 퍼터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더니 이내 제기랄 이라고 소리치며 무릎으로 골프채를 반으로 꺾어버렸습니다. 그 소리는 그의 자존심이 부러지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작은 나라한테 졌어.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사위이자 최측근인 제러드 쿠슈너를 은밀히 호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특사를 보내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가족을 몰래 보내는 것입니다. 쿠슈너가 들어오자 트럼프는 책상 서랍에서 백지 수표 한 장을 꺼내 던지듯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없었습니다. 제러드, 당장 한국으로 가. 평택으로 가서 이재용을 만나. 쿠슈너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장인어른, 가서 뭐라고 할까요? 협상을 할까요? 트럼프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협상? 아니. 가서 빌어. 무릎이라도 꿇어서 데려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 보조금 3배? 아니 10배라도 준다고 해. 법인세? 0%로 만들어준다고 해. 제발. 제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고 한마디만 받아와. 안 그러면 내 정권이 끝장나. 1년 전 대기실 의자에 한국 총수들을 앉혀놓고 사인해라고 협박하던 그 거만한 제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자신의 오판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패배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됐으니까 꺼져라 하고 문전박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한민국의 그리고 한국 재계의 품격이 빛을 발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적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실리를 챙기고 명분까지 얻는 것이 진정한 승리니까요. 삼성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단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특사에게 건넨 역제안서. 거기에는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하청업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로서 가는 것입니다. 부속 합의서 1.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모든 경영 간섭과 기술 공유 요구를 영구히 포기한다. 2.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독자적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각서에 직접 서명한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합의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 서명은 단순히 공장 하나 유치하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한미 관계의 수직적 상하 관계 형님과 아우가 완전히 깨지고 완벽한 수평적 동맹으로 재정립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하나로 세계 최강 대국을 무릎 꿇리고 동등한 친구의 자격을 쟁취해낸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 통쾌한 승리, 미국을 굴복시키고 세계를 호령하게 된 대한민국, 과연 이것이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그들 몇몇의 천재적인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 너머에서 침침한 눈을 비비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머리에 서리가 내린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 여러분. 바로 당신이 오늘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기억나십니까? 1970년대 엽전은 안 된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 조롱을 들으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인적인 50도 더위의 중동 사막에서 벽돌을 날랐던 당신. 지하 1000m 독일 갱도에서 석탄 가루를 마셨던 당신. 생사를 오가는 베트남 정글에서 구로공단의 쪽방에서 젊음을 바쳐 일했던 당신의 그 거친 손.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겠다. 그 피눈물 나는 다짐으로 이 악물고 버텨주신 당신의 피와 땀이 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걸음 위에서 대한민국은 반도체라는 기적의 꽃을 피웠고 자동차라는 풍요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그 열매들이 모여 거만한 제국 미국의 콧대를 꺾었습니다.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 강국 코리아를 완성했습니다. 저 한스 밀러가 독일인을 대표해서, 아니 전 세계인을 대신해서 허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댓글창에 한마디만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혹은 고생했다. 그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후배들이 여러분의 그 위대한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대한민국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존경하는 동해 물과백 두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